또 오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밖에 눈도 오고 운치가 아주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아유, 저 눈 오니까 사실은 방송할 때 이렇게 힘들죠. 약간 좀 이렇게 그 혼이 나가 있었어요. 예. 아직도 감상적인지 모르지만. 네. 예. 시장이 오늘 또 예. 굉장히 중요한 칼럼들을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려고 나오셨어요. 예. 실제로 또 실장님이 쓰신 칼럼도 있습니다. 예.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예. 우선 이 예. 얘기부터 해보죠. 예. 2024년에 진짜 어마어마한 선거를 해더라고요. 전 전 세계가. 세계적으로. 뭐 한 40억 인구가 그렇다고 투표를 한다고 그러죠. 하더라고요. 예. 인도가 있어서 아마 40억이 달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인도가 있어서. 슈퍼선거에. 거기 첫 번째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대만인데 대만 선거 라이칭더 총리가 됐어요. 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얼핏 생각하면 그냥 굴복해주고 그 뜻에 따라주는 친중 정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중국이 더 그 대만에 대해서 뭐 위협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기 쉬운데 아까 tit-for-tat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야 그게 나중에 진정한 협력이 이 사람들이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이걸 알고 그런 게 되는 것처럼 이게 오히려 중국의 어떤 반해서 독립 노선을 유지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친미 어떤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북중러 네. 이런 그 세력들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네.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어떤 그룹의 힘이 좀 더 올라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는 참 다행이라고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저는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예. 대만의 이 결과가 사실은 윤 대통령의 그 승리의 영향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진영한테 사실은 국민들이 이거죠. 한 5년 딱 해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더 완성을 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좌파는 좌파끼리 10년을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한 대 붙고, 그다음 바로 이명박 박근혜 한 대 붙고, 이번에 문재인 다음에 사실은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게 10년 주기설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안 돼! 큰일 나겠어. 하고 그 10년 주기를 깼잖아요. 대만을 봤더니 8년 주기를 깼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죠. 12년이 됐죠. 8년마다 한 번씩 그 진영을 바꿔줬는데, 이번에 국민당에 있다 주면 큰일 나겠다. 민진당에 한 번 또 더 줬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일단 약간 조금 그 양안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민진당이 됐어요. 친중이 아니라 반중적인 그 당이 됐습니다.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협박을 하고 필리핀이 축하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갖고 필리핀한테 막 항의하고 대사 조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일각의 좌파 진영에서 거 봐라, 중국 신경 들어갖고 지금 대만 양안 관계가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중국이, 어떤 면에서 점차 고립되는 게, 한편으로는 전랑 외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과거에 무슨, 제국의 시대도 아닌데. 그럼요. 중화주의. 중화주의. 그래가지고 중화제국주의적으로, 핍박하는 걸 갖다가 아무도 그 주변 나라들이 말하자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력하게 그걸 갖다가 차단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예컨대 거기에 쉽사리 굴복해서 지금 예컨대 그 필리핀이라든가 이런데 만약에 중국이 거기를 자기들 멋대로 하게 놔두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말하자면 그 상품이라든가 교역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이게 먹고 사는 데까지도 당장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인데 그런 게 횡행하도록 놔둬야 된다?
그런 쪽 결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되면.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당장 나오는 그것만 보고 하는 소리지. 네네. 진정한 분석으로 보기 어렵고 또 그 중국이 항상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도록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제어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제어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도 그 마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동맹 외교 협력 이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두고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건 저는 올바른 그 진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칼럼을 제가 읽어봤더니 예. 재밌더라고요. 전 대만 선거가 대만 선거를 그렇게 하는지 진짜 몰랐어요. TSMC라고 상징되는 반도체 그러니까 IT TSMC. 국가잖아요. 옛날부터 사실 대만은 IT 국가였고요. 우리보다 사실 IT에 있어서 굉장히 더 앞섰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아날로그 선거를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안 그래도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사전 선거가 따로 없고 그냥 그렇죠. 그 자리에서 투표해서 그 자리에서 놔두고 있다가 함을 옮기지도 않아요. 아니, 그 사전 투표가 없다는 건, 우리는 사전 투표가 아무 구에나 가서 하도 되는데, 산 넘고 물 건너서 기차 타고 몇 시간씩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아니, 고향에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고향에 내려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해서 투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선거일을 휴일로도 해주고 있는 데다가 또 우리는 또 뭐 편리하게 한다고 뭐 사전 투표 뭐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그것도 그렇죠. 본투표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본투표는 내 적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갖다 표출을 하고 그것 더해서 또 투표도 그냥 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말 반장 선거하듯이 우리 옛날에 했듯이 그냥 표를 꺼내갖고 이게 외치고 또 보여주고 그걸 마음대로 촬영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유튜브 같은 걸 다 방송이 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시의 눈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또 마치 우리 소주 다 마시면 마셨다는 걸 좌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다 끝난 걸 갖다 이렇게 또 까지게 표가 남아있지 않다. 그걸 확실하게 하나씩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하는 게 그걸 오히려 기술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으로부터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의 그 신뢰가 기본 완전 기본이죠. 그게 신뢰가 무너지면 폭동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표가 아니고 총칼을 들을 수밖에 그렇죠. 그게 사실은 최근에도 뭐 투개표기 전자개표기에 관련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 폭동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도 있는데다가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선거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뭐 의회 쪽에 뭐 사람이 모이고 난리가 났지 않겠고 난리가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불복이라는 것이야말로 이 한 국가를 지속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정당성을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출신으로 태생으로 왕권이라는 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권력의 그 대신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바꿔주는 주기를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문이 생겨버리면 이게 뭐 나라가 유지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에스토니아라는 국가는 NFT로 선거를 한다고 들었어요. NFT?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 NFT로 갖고 그걸 통해서 그 신뢰를 확보하면서 거의 그 온라인 투표처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지 않고. 그게 이제 신뢰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술 같은 게, 비트코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인증을 해줌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예. 이용해서 예. 인증을 해줌으로써 중앙에 있는 장부 같으면 잠시 누가 들어가고 조작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인증해야 이게 유효해지면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에스토니아 말씀 왜 드리냐면 그게 마치 효율의 완전히 극대화처럼 지금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날로그로 보니까 이건 너무 비효율 아니냐. 이런 기술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훨씬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만은 왜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말 그러니까 아직도 아날로그로 고집하다. 이게 제가 기사를 읽어봤을 때는 아마도 이게 자기들이 가지게 된 어떤 그 선곡 투표권을 굉장히 그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왜냐하면 이제 국민당이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대만으로. 그래서 간접 선거였고 총통이.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간접 선거였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간접 선거 이후에도 직접 선거된 이후에도 아무래도 권력을 진축해서 상당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이 사람들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을 국민들이 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거죠, 이거를.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대만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토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자체를 아예 자기들이 계속 그렇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저항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기술이 대만이 있더라도 이 방식을 계속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님이 이 칼럼을 쓴 가장 큰 이유도 대만이 그렇게 한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 선거 부정과 관련된 지금 사실 목소리도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의 칼럼까지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박주현 변호사 뭐 투표 때 사전 투표, 개표 때 사전 투표든 투표든 수를 세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박 변호사가 이쪽에 계속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했던 분이라서 아시아 투데이에서 몇 차에 걸쳐 가지고 컬럼을 또 게재하기도 했고 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의 점수가 95점이다. 누구의 점수는 뭐 80점이다. 했으면 그 80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내가 책임을 지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자 수가 얼마고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뭐 좀 뭔가 안 받으면 오히려 더 투표자 수가 선거인 명보다 많다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났을 때 그 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죠, 결국은. 그 기계에다 다 맡기고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직접 세는 사람이 책임지고.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왔군요.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 숫자가 납득이 안 간다. 그럼 납득이 가기에 선관위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선관위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이런 개표기가 있는데 이걸 왜 안 해? 그런 식이죠. 이러면 안 되죠.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마치 점수를 내가 줘놓고 난 다음에 왜 내 점수가 그러냐 그랬을 때 시끄러. 이건 공정하게 한 거야. 그냥 믿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기계를 믿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 내가 갖고 있어야죠. 채점표를. 기계를 믿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 시스템이어야 선거에 신뢰가 확보된다. 사실은 이건 원칙이죠. 사실은 행정부의 책임성이라는 이야기도 자기들이 설명 가능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이만큼 써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여러분은 여기까지밖에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또 고쳐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아예 설명을 하고자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게 없다는 게 그게 없고 오히려 제가 박 변호사 쓴 컬럼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선관위가
누구 이게 항의 방문하러 온 국회의원들한테 의원들이나 뭐 당 정당 사람들이 오면 쟤 누구냐? 제가 누군지 다음에 한번 선거 때 보자. 선관위 권력으로요? 근데 선관위가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조사권도 있고 네. 특별히 뭐 다 할 수 있대요. 오히려 예. 다른 뭐 검찰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다 법원의 영장을 발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선관위는 그대로 다 조사할 수 있대요. 아, 그런 특권이 있습니까? 특권이 저도 있다고 이건 처음 조사권. 알았네요. 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게 그래서 조금 뭐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걔를 또 고발을 해가지고 이런 거군요. 예. 지금 뭔가 선거와 관련돼서 부정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선관위가 조사할 권리가 있고 예. 그래서 조사를 끝낸 다음에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얼마 거군요. 이상이 나오면 네. 당선 무효가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선관위를 건들지 않다 보니까 거기가 소위 말해 사법부 놀이터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게 뭐 엉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권력을 우리가 위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최악이었잖아요. 속풀이 선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선관위장은 사실은 그냥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하고 상근도 안 하고 상근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아들 딸 해갖고 무슨 공무원 부정부패가 계속 횡행했었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수사를 제때 빨리 됐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최근에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걸 빨리 개혁해갖고 총선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람직하기는 지금이라도 이걸 제대로 시스템 고쳐놓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워낙 그 야당이 두세 개 뭐 걸핏하면 뭐 선거 조작이니 뭐 온갖 그 선거에 관련된 기구를 건드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뭐 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그때 소쿠리 선거 나오고 부정부패하고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에 있는 그때 좀 그런 고쳤어야 기구처럼 되는데. 보면 여론이 사실 그때 선관위가 이랬어? 하고 여론이 쫙 올라왔었고. 그때 확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도 그때 사실 그렇게까지 막 그 변호를 못 하시겠거든요. 완전히. 근데 최소한 진짜 고쳐야 될 거 많습니다. 저는 상근해야 된다고 봐요. 대법관 중에 돌아가면서 그냥 비상근으로 해갖고 지난번에 소쿠리 선거도 그래요? 나 선관위 물러설게요. 물러서면 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대법관으로 간 거야. 돌아간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선관위장이 뭐 책임을 지는 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결국은 왜 우리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도 안 받겠다 그러고 뭐 온갖 그래 버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해킹 저기를 못 믿고 사적으로 민간업체에 주고. 근데 그 민간업체도 보니까 문재인 후원했던 그런 그 사람이 만든 회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파헤쳐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황남준 대기자의 칼럼까지 부실한 투개표 시스템 개혁 후 총선 치러야. 근데 사실 여기 다 소개는 못하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 총선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전 투표를 했는데 18,000명인가 어디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24시간 이틀 주기 때문에 24시간이잖아요. 네네네. 하루에 12시간씩 하면 이틀 40분.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뭐 한 5초도 안 되는 게 그 투표를 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그리고 또 다른데 그럼 보통 통상 몇 명이나 하느냐 한 투표구 해보니까 뭐 한 3,000명 정도가 맥시멈이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런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말 그 사람들이 투표했는 건지 그걸 확인할 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사전 투표를 하면 선거인 누가 와서 어떻게 몇 명이 찍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책임 있게 밝히고 그다음에 그 투표함을 뭐 이걸 제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말하면 이번에 뭐 경찰이 들어온다니까 하여튼 이 의심이 갈 수 있는 곳곳 요소들을 다 없애도록 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이번에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 없도록 좀 하고서 투표를 해야 된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네, 실장님의 오늘 문제 제기는 참 중요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실장님의 그 칼럼을 읽고 생각이 드는 게 선관위와 또 정부는 선거와 관련돼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성실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예, 책임이 있다. 그리고 책임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 책임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총선까지 만약에 못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확보를 해서 선관위도 진짜 개혁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또 많은 예. 걸 또 무슨 말씀을요? 예, 배우고 하여튼 또 깨달아 갑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또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회가 저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